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서울에 살고 계신 이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이씨 할머니를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정우는 저의 보배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저는 언제나 최고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저희 남편은 한때 다른 나라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어요. 덕분에 정우와 저는 외국에서 살아야 했던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버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셋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게 되었죠. 외국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집은 언제나 외국 속의 작은 한국이었습니다. 멀고 낯선 땅 위에 한국으로 가득 찬 고립된 섬 하나가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늘 외교일로 바빴고 집과 정우를 돌보는 건 거의 제 몫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욱 애썼습니다. 우리 정우가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잊지 않게 하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우가 제게 묻더군요. 엄마, 사람들이 나는 중국인 같대. 내가 한국인이라고 말해도 그냥 중국인이라고 불러. 다들 생긴 게 똑같다고 하면서 나한텐 한국인처럼 안 느껴진대. 그냥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안 보이는 걸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어요. 내 아이가 스스로를 부정당했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어리고 여린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나 아팠습니다. 저도 바깥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저더러 차이나 하며 놀리는 현지인들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편과 제가 괜히 어린 정우를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금이야 한국 문화가 유명하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죠. 그래서 저는 정우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우야, 너는 한국인이야. 너의 몸속에는 중국도 일본도 다른 어느 나라 피도 아닌 바로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어딜 가서든 당당하게 말해. 나는 한국인이다. 그리고 그게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거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살아가려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정우를 학교에 보낼 때에도 그 아이는 낯선 아이들 속에서 혼자 한국어로 엄마만 찾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가 저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새삼 절감했죠. 외국 아이들 사이에서 정우는 처음에 꽤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우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당시 정우가 다니던 곳은 현지 국제학교였는데 전교생 중에 아시아인은 정우를 포함해 고작 2명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언어도 문화도 생소한 곳에서 적응하는 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매일같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정우는 늘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엄마로서 지켜보는 건 정말 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엄마, 애들이 내가 한국말 하는 거 보고 비웃었어. 나보고 이상하게 생겼대. 피부색도 이상하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놀라 바로 학교에 문의해 봤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정우가 현지어가 서툴러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정우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 현지어를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지만 말이 완전히 자연스럽지 않다 보니 오히려 놀림을 받은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창 감정이 예민한 나이에 그런 상처를 받다니요. 그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다시 웃게 해줘야겠다고 말이죠.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아주 소박하면서도 정우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한국 음식이었어요. 정우가 평소 좋아하던 김밥과 불고기를 한가득 준비하고 정우의 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만들기로 한 거죠. 정우는 처음에 제 계획을 듣고는 몹시 당황했어요. 엄마, 애들이 우리 음식 좋아할까? 또 이상하다고 하면 어떡해?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죠. 정우야,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파티날이 다가오자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어요. 김밥을 말고 불고기를 굽느라 정신이 없었죠. 정우도 어깨 너머로 저를 도우며 모처럼 신이 나 보였어요. 드디어 파티가 시작되고 정우의 반 친구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음식을 정성껏 내놓았죠. 아이들은 처음엔 다른 나라 음식이라며 낯설어하는 눈치였지만 한 입 먹어본 순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동그래지고 입에서는 연신 맛있다는 말이 터져나왔죠. 곧이어 정우를 향한 칭찬과 감사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정우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지는 걸 보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로 정우는 학교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정우를 놀리지 않았고 오히려 너네 엄마 김밥 또 먹을 수 있어? 다음엔 뭐 가져올 거야? 한국 음식 진짜 맛있다. 이렇게 친구들이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 작은 파티 하나가 정우의 자존감을 살리고 무시당했던 문화를 존중받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정우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더 크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정우는 자신감을 되찾고 학교 생활도 점점 더 잘해 나갔습니다.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루하루를 씩씩하게 살아갔죠. 그 사건은 제게도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후로도 우리는 여러 나라를 옮겨 다녔지만 그때 있었던 일은 우리 모자 사이에서 늘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정우가 성장하고 목소리가 바뀐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그때 김밥 파티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가끔씩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죠. 내가 웃을 수만 있다면 엄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서네요. 정우가 자라면서도 우리는 늘 가까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에게 반항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우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심한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제게 먼저 이야기했고 조언도 구했죠. 마치 제 말을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진리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아들이 있었으니 저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혈기왕성한 나이였던 만큼 사건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정우가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급히 전화가 와서 허겁지겁 불려간 적이 있었죠. 가보니 정우가 어떤 백인 아이랑 치고받고 싸웠다는 겁니다. 정우의 얼굴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평소 공부만 열심히 하던 아이였기에 너무 놀랐죠. 그런데 상대방 백인 아이의 얼굴이 더 심하게 닫혀 있었고 일단은 상황을 수습하려면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우에게 조심스레 말했죠. 정우야, 일단 네가 먼저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는 나중에 들어볼게. 그런데 정우는 고개를 단호히 저으며 말하더군요. 사과 못해요. 난 저놈 때린 거 후회 안 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손정우?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정우는 저를 바라보며 눈을 부릅뜨고 말하더군요. 저 자식이 엄마한테서 냄새 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지난번에 참관 수업 왔을 때 마늘 냄새가 진동했다면서 우리 집이 한국인이라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놈 때린 거 진심으로 후회 안 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뭐든 했던 것처럼 나도 엄마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고요. 저는 정우의 말을 들으며 놀라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아들이 이제 남자가 되었구나 실감했습니다. 여전히 어리고 철없는 구석도 있었지만 그 안엔 분명히 자기 가족을 지키겠다는 남자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때 그 사건은 인종차별로 분류되어 결국 상대방 아이가 징계를 받는 것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정우가 또 비슷한 일을 겪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일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우가 무사히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허전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녀석이 이제 우리 집을 떠나 혼자 살아간다는 사실이 어쩌면 서운하기도 하고 또 혹시 잘못되거나 실수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도 정우가 무사히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서 자연스레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겨우 관계도 원만했고 뭐든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훌쩍 자라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여전히 남은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건강 문제로 은퇴할 무렵까지도 정우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벌써 나이가 38인데 좀처럼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다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선자리를 마련해줘도 자기 눈에는 안 찬다면서요. 원래 까탈스럽지 않던 아이였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쩍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여자를 원하는 거냐고요. 그때 정우가 내놓은 대답은 참 의외였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여자가 좋아요. 외모나 그런 건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지혜로운 사람. 아이고, 정우야. 말은 참 좋은데 그게 어디 쉽니? 역시 우리 정우다운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속으론 막막하기도 했어요. 그런 여자를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나? 한숨이 나왔죠. 세월은 흐르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늦으면 늦을수록 기회도 줄어들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언제나 태연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놓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저 말로만 나를 안심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정우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을 때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거예요. 변호사?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 직업이 변호사라고? 맞아요, 엄마. 똑똑하고 자기 소신이 분명해서 그런 점이 좋아요. 이름은 윤지선이고요. 내 아들이 변호사를 만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 몇 번이고 되물었어요. 정우가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난다는데 기분이 나쁠 리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이치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원하는 걸 다 가질 수는 없다는 말.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정우가 이어서 하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알아야 할 게 그게 뭔데? 그게 제 여자친구가 저보다 8살 연상이에요. 8살. 지금 너보다 8살이나 연상이란 말은 46이라는 소리잖아. 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정우가 서둘러 입을 열더라고요. 알아요. 지선이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저 그 여자 정말 사랑해요. 지금까지 만났던 그 누구보다 더요.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여자 나이 46이면 고집도 세고 무엇보다 이생 은하에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우, 그 아이의 눈에 가득한 확신과 지선이라는 여자에 대한 믿음을 보니까 도저히 나는 반대한다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정우의 말대로 우리 아들이 정말 사랑에 빠졌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별다른 방해 없이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정우는 지선이와의 사랑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키워나갔고 그 둘의 사랑은 제 예상보다 훨씬 뜨겁고 깊었던 모양이에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선이가 한번 인사드리고 싶다는데 괜찮으세요? 벌써 인사를? 글쎄.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정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만나게 될 사람이라면 나중에 상견례처럼 진지한 자리 전에 얼굴이라도 먼저 봐두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리고 마침내 서울 한남동의 한 카페에서 지선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윤지선이라고 합니다. 여자 나이 46이면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좀 뻣뻣하거나 고자세일 줄 알았어요. 아니면 다소 여자답지 않은 투박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지선이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여성스럽고 얼핏 봐서는 절대 46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간 제가 했던 걱정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첫인상부터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카페에서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지선이가 저를 빤히 바라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왜 그래요?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요? 아니요, 어머니. 그냥 어머니 인상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요. 마치 저희 언니를 만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직업이 직업이라 그런지 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 지선이의 다음 말이 제 귀를 간지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질문? 아, 그럼요. 뭐든 해도 좋아요. 어머니께서 며느리한테 바라시는 점 같은 게 있으세요? 이런 건 꼭 해줬으면 좋겠다 싶으신 거요. 며느리한테 바라는 점이라니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듣기엔 평범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어투는 부드럽고 예의 바르지만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죠. 결국 그 말은 제가 자기를 얼마나 괴롭게 할 시어머니인지 가늠해 보겠다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말 한마디에 앞으로의 관계가 결정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지선이가 듣기 좋아할 만한 답을 해줄까? 아니면 일부러 못된 시어머니인 척 해볼까? 잠시 그런 장난스러운 고민도 스쳤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못된 시어머니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정우가 결혼을 해도 아들과 며느리 사이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갈 생각이었거든요. 저부터도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고부 갈등이란 걸 겪은 적이 없었고 제가 겪지 않은 걸 죄 없는 며느리가 겪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제 입꼬리가 실룩 올라갔어요. 왜요? 내가 우리 정우 와이프를 못되게 괴롭힐까 봐서요? 아니요, 어머니. 저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지선이의 속뜻을 간파했다는 티를 내자 지선이 얼굴이 눈에 띄게 당황하더라고요. 변호사쯤 되는 사람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겠죠. 평범한 주부인 제가 자기 속마음을 빤히 들여다봤다는 걸 깨달아 순간 부끄러웠던 거겠죠.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선이를 민망하게 해봤자 서로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나는 우리 정우가 결혼하면 전혀 터치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못된 시어머니 만날 걱정은 하지 마요. 제 말뜻을 이해했는지 지선이 얼굴이 조금씩 빨개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냥 깐깐한 서울 아주머니인 줄로만 알았는데 저런 귀여운 면도 있으시구나 싶어서요. 그렇게 지선이와의 짧은 만남을 마치고 나서 정우는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 여자친구를 저에게 소개해준 사실에 잔뜩 들떠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죠. 어때요, 엄마? 엄마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찬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 내 예상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긴 하더구나. 정우, 네가 왜 그 여자를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어. 지선이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8살 연상이라는 그 사실에만 갇혀 있었어요. 그게 제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짐이었죠.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은 게 과연 괜찮을까? 손주도 쉽게 갖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선이를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제 예상보다 지선이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고, 솔직히 머리를 굴리는 게 살짝 보이긴 했지만, 그게 또 어설프고 인간적인 면이 보여서 오히려 좋았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둘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그거 하나라고 저는 믿었어요. 저는 그저 우리 아들이 진심으로 행복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상견례 날짜까지 잡히게 되었죠. 장소는 고급 한식집이었고요. 날짜와 장소까지 정해지니까 갑자기 너무 긴장이 되는 거 있죠. 일주일 전부터 백화점을 몇 번이나 들락거렸는지 모릅니다. 상견례 전날 밤엔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뒤척이자 남편이 부드럽게 저를 다독였습니다. 긴장돼? 당연히 긴장되지. 우리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할 사람하고 그 가족을 내일 만나는 거잖아. 상견례까지 한다는 건 이제 정말 결혼을 한다는 거고. 혹시 나갔는데 예비 사돈이 이상한 사람들이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들고. 걱정도 팔자야. 그렇게 걱정 많은 사람이 나 따라서 해외를 어떻게 그렇게 잘 다녔는지 몰라. 그야, 그땐 당신이 옆에 있었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나 은근 부실한 면도 있는 사람이었지. 제가 농담을 던지자 남편이 껄껄 웃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한참을 웃고 나니 긴장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어요. 잠시 숨을 고른 남편이 다시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우를 믿어줘야 할 때야. 당신이 정성 들여 키운 아들이잖아. 우리 정우가 어디 생각 없는 아이도 아니고 말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남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그래, 남편 말대로 우리 정우가 어디 보통 아이인가. 신중하고 차분하게 정말 많은 생각 끝에 선택했겠지. 무엇보다 지선이를 직접 봤을 때도 별 문제 없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안감을 눌러보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뭔가 림직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영 편치 않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도 주변으로부터 육감이 좋다는 이야기를 곧잘 듣곤 했거든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저는 상견례 전야를 보냈답니다. 다음 날, 드디어 상견례 날 아침이 밝았고 저희 부부는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긴장을 풀려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서로의 옷차림도 꼼꼼히 확인했죠. 남편과 정우는 여유가 넘쳤지만 저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잠시 후 지선이가 부모님을 모시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그마한 방 안에서 양가가 정중히 인사를 나누었고 상견례 자체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어요. 예비 사돈 되실 분들도 모두 예의 바르고 품격 있는 분들이셨고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모든 것이 훨씬 좋았죠. 그렇게 상견례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끝나고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지선이가 제게 다가오더니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내밀더라고요. 제가 이게 뭐지 하는 눈으로 지선이를 바라보자 그 아이가 살픈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머니. 조금 긍정적인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답이라니 무슨 말인지 단번에 이해가 되질 않아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일단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과 제가 먼저 집으로 돌아왔고 정우는 예비 사돈께 마저 인사를 드리고 나중에 오기로 했죠. 그리고 남편과 둘이 앉아 지선이가 건넨 서류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혼전 계약서. 본 계약서는 윤지선 이하 신부 과이정우 이하 신랑과 결혼에 앞서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가정 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상호 합의를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 변호사 아니랄까봐 정말 법정 서류처럼 딱딱하고 형식적인 문건을 보자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곁에서 함께 그것을 살펴보던 남편도 할 말을 잃었는지 나직하게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이게 뭐야? 아니, 상견례 잘 맞춰놓고서 이게 대체 무슨... 어이없다는 남편의 목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저는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있더군요. 이혼시, 재산 분배와 같은 중대한 사안부터 집안일은 언제, 누가 어느 정도의 빈도로 해야 하는지까지 너무 세세하고 구체적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며 이미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던 찰나 마지막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류 안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신부와 신랑은 독립적인 가정 운영을 중시하며 양가 부모님의 개입은 신랑과 신부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조항을 시작으로 제 이름이 문서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들의 집에 한 달에 최대 몇 번 방문할 수 있는지, 만약 머무르게 될 경우 최대 며칠까지 체류가 가능한지, 또 제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랑과 신부가 저희를 어느 수준까지 책임져야 하는지까지 그 모든 것들이 세세하게 숫자와 문장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은 점점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남편은 그 문서를 보고 참지 못하고 결국 분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장난이야? 우리가 자기를 잡아먹기라도 하겠대? 결혼이 무슨 보험 드는 것도 아니고 왜 벌써 책임 소재부터 따지는 거냐고? 정말 그랬어요. 남편의 말처럼 지선이가 작성한 그 내용은 보험 계약서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남편에게 유사시에 어떤 일이 생기면 지선이가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걸 보며 가슴이 아프더군요. 아, 지선이라는 아이는 결혼을 하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정서적으로 떼어내려 하고 있구나. 문서를 읽으며 지선이의 마음을 짐작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생각하니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앞에 보여줬던 그 미소며 태도가 모두 가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던 지선이의 모습은 이제는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에게 하는 형식적인 인사 같기만 했어요. 그 끔찍한 문서 말미에는 지선이와 정우의 서명이 이미 적혀 있었고 남은 곳곳엔 저와 남편의 이름이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서명칸까지 마련돼 있었어요. 늘 침착하던 남편이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말했죠. 정우가 정말 이따위 문서에 동의하고 서명했다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지. 일단 진정해봐요. 정우 데려다가 자초지종부터 들어봐야죠. 당신답지 않게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제 말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남편이 차분히 말했죠. 만약 계약서에 나에 대한 것만 있었다면 이 정도로 화가 나진 않았을 거야. 근데 이 내용을 봐봐. 순전히 당신에 대한 견제와 제안이잖아. 나를 건드리는 건 참아도 내 아내를 건드리는 건 난 못 참아. 남편의 그 말에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저는 여전히 침통한 마음에 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지, 우리 정우가 어떻게 이런 문서에 서명까지 하게 됐는지,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우가 오면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을 테니 그때까지만 조금 더 참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우가 집에 도착했고 우리 셋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정우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왜 두 분 다 그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끝날 때까지만 해도 괜찮으셨잖아요. 정우의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혼전 계약서라고 적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우가 그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가슴을 졸이며 지켜봤죠. 그런데 정우는 너무도 담담하게 반응하더군요. 아, 벌써 읽어보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두 분이 조금 놀라실까봐 걱정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두 분이 결혼하셨던 시절과 지금은 많이 다르니까요. 너무나도 태어난 그 모습에 저와 남편은 순간 할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정우가 이 문서를 읽고도 서명했구나. 정말로 우리 아들이 자기 여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이렇게까지 차단하려는 거였구나. 절망적인 마음에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우는 크게 당황하더군요. 엄마, 왜 그래요? 계약서 내용 때문에 그러세요? 참다 못한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금 네 엄마가 괜찮게 생겼니? 이 문서 내용대로라면 결혼하고 나서 너랑 아예 남남이 되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이라뇨. 정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다 급하게 계약서를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정우를 바라보며 머릿속에 흩어졌던 기억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상하게도 오래전 외국에서 정우와 함께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정우가 힘들어하던 그때 제가 정성껏 김밥과 불고기를 만들어 녀석을 위로했던 장면이, 그리고 저를 모욕한 친구에게 망설임 없이 달려들어 싸웠던 정우의 모습까지 지금껏 저는 믿었어요. 정우와 나는 다른 모자와는 다르다고, 우리는 더 단단하고 더 끈끈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위에 휘갈겨진 정우의 서명을 보는 순간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 결국 우리도 다르지 않았구나. 아무리 애정을 쏟아도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사랑은 결코 더 클 수 없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체념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정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뭐야, 이게? 제가 계약서에 동의할 땐 이런 내용은 없었는데요. 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가 보고 있는 건 지선이가 따로 작성해 넣은 저에 대한 금지 조항들로 가득 찬 페이지였습니다. 그 페이지를 바라보는 정우의 동공은 뚜렷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정우는 몇 번이고 문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에 동의한 적 없어요. 제가 서명했던 건 순전히 저랑 지선이 사이의 조항뿐이었어요. 잠깐만요. 지선이랑 통화 좀 할게요. 정우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들고 지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선이가 전화를 받았고 정우가 계약서에 대해 묻자 곧 둘의 대화가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애초에 왜 이따위 문서에 서명하라고 한 건데? 이건 부모님을 사람 취급도 안 하겠다는 내용이잖아. 지선이가 뭔가 변명을 하는 듯 했지만 정우의 얼굴에는 인상이 점점 더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그런 식으로 변명만 할 거면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아. 당신 진심으로 실망이야. 우리 부모님을 이따위로 취급하는 사람하고는 결혼이고 뭐고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이리로 와서 우리 부모님께 사과드리든지 아니면 다 때려쳐. 정우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급히 정우에게 말했죠. 정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내 아내 될 사람한테. 이런 사람을 제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엄마. 정말, 정말 죄송해요. 전 지선이가 제가 서명한 그 계약서랑 동일한 걸 엄마랑 아빠한테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뒤통수 칠 줄은 몰랐어요. 정우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명했던 혼전 계약서와 지선이가 저희에게 직접 건넨 문서는 아예 다른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선이는 애초부터 저랑 정우를 가지고 놀았던 거죠.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지선이 때문에 속상하기도 했고 정우 때문에 놀라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나 때문에 내 아들의 결혼을 망쳐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아프도록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손을 정우가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감싸주며 말하더군요. 엄마, 저한텐 지선이는 아직 남이에요. 엄마처럼 가족이 아니라요. 제가 학교에서 힘들 때 엄마가 절 위해 뭐든 해주셨잖아요. 저도 엄마를 위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우의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걸 본 남편이 조용히 저를 다독였고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깊이 위로하며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우와 지선이의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파혼한 거죠. 저는 지선이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우가 원한다면 결혼하길 바랐습니다. 나이도 있고 무엇보다 정우가 지선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우는 너무도 단호했어요. 내 가족을 속상하게 하는 여자랑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 전부터 저런 식인데 나중에는 얼마나 더 할지 뻔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지선이가 계속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정우는 지선이의 연락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정우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단호할 수 있었냐? 정우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하더군요. 제가 그 여자를 좋아했던 이유는 저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상대방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을 막대하는 걸 보니까 정이 뚝 떨어졌어요. 가족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세상의 이치도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정우의 말을 들으며 저는 찬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가족 간의 인연의 끈이 정말 많이 약해진 시대잖아요. 그런 와중에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그 가치를 붙들고 있는 우리 아들이 대단하기도 했고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대로 정우가 혼자가 되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정우가 제발 좋은 짝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와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정우를 위해 기도하고 좋은 아가씨가 있다고 하면 부지런히 정우에게 소개도 했죠. 그리고 그런 저희 마음을 하늘이 알아주신 걸까요? 일주일 전쯤 정우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2살 연하 아가씨랑 최근에 교제 시작했어요. 같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세 사람을 만났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어찌나 기뻤던지요. 이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정우가 그대로 파혼만 하고 끝났다면 아마 이 사연을 쓸 마음까지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힘이 나지 않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정우의 경우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 내서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보시라고요. 저도 정우가 파혼했을 당시 많이 힘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저 때문에 벌어진 것만 같았고, 우리 정우도 내색은 안 했지만 소중한 사람을 잃은 그 마음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좋은 일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비록 힘들고 외로워도 용기 내시고 밝게 웃으며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어려운 시간을 꿋꿋하게 이겨내신 이씨 할머니의 훌륭한 가족에게 감탄했습니다. 이씨 할머니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정답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